안녕하세요. 저는 AWS 람다 내부 동작 파헤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게 된 김태우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AWS 사업본부 컨설팅부 소속 SA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AWS 재팬에서 주관한 2020 APN AWS 탑 엔지니어즈에 선발되었습니다. 12개의 AWS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AWS 앱싱크나 앰플리파이 이런 애들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그것보다도 AWS 람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AWS 람다를 매니지드 레벨, 코드 레벨, 인프라 레벨이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했습니다. 그럼 먼저 매니지드 레벨에서 본 AWS 람다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죠. 최근에 AWS 람다 콘솔 화면이 좀 업데이트가 많이 돼서 코드 스토리지라든지 컨커런시 이런 것들도 다 보입니다. 이제 매트릭도 클라우드 워치를 갈 필요 없고 여기 바로 대시보드에서 한 번에 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예쁘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매니지드 레벨에서의 AWS 람다라고 하면 이렇게 AWS 측에서 매니지드 형태로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저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고 계시는 거는 AWS 람다의 기본적인 그런 베이직 세팅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툴 설정 이런 것들에 대한 화면인데요. 런타임을 설정한다거나 핸들러 이름을 설정한다거나 메모리나 타임아웃, IM 롤 이런 거를 설정을 하는 기능들을 다 매니지드 레벨에서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를 사용할 거냐, 람다 인사이트를 사용할 거냐 이런 것도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 설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VPC 지정을 하지 않으면 AWS 람다는 기본적으로 퍼블릭에서 액세스가 가능한 리소스로 디플로이가 되고요. VPC 지정을 하면 VPC 내부의 네트워크 설정에 따라 액세스 범위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됩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VPC 람다를 지정을 하면 VPC 내부에 사용 가능한 그런 IP가 고갈이 되면 람다 자체의 스케일러빌리티에 그런 관계없이 컨커런시가 제약이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이퍼플레인 ENI 기반으로 교체가 돼서 VPC 람다를 사용을 하더라도 스케일러빌리티나 컨커런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2019년 9월에 발표된 Announcing Improved VPC Networking for AWS Lambda Functions라는 AWS 공식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다 적혀 있어서 이번 발표에는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파일 시스템에서 EFS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올해 꽤 최근에 출시된 기능이라서 AWS 람다에 직접적으로 EFS를 마운트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로비전 컨커런시 설정도 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RDS 프록시도 AWS 람다 콘솔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EFS도 있고 AWS 람다 콘솔 내에서 여러가지 다른 서비스들과의 연동 설정들을 할 수 있는 걸 보셨는데요. 이렇게 람다 콘솔에서 마우스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 설정하는 거랑 CLI나 테라폼, 클라우드 포메이션 이런 걸로 설정하는 거랑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나거든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꼭 AWS 람다 콘솔만 그런 건 아니고요. AWS에서 매니지드 콘솔을 이용해서 직접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구축하면 대부분의 그 서비스 간의 연계에 필요한 IM 폴리시 이런 애들을 직접 알아서 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서 RDS 프록시를 직접 add 데이터베이스 프록시 눌러가지고 add를 하게 되면 RDS 프록시에 접근 가능한 IM 폴리시를 테라폼이나 클라우드 포메이션 같은 걸로 구축을 하면은 AWS 람다에도 직접 다 붙여줘야 되거든요, 폴리시를. 근데 매니지드 콘솔 상에서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서 만들면 그런 폴리시들이 알아서 붙습니다. 어차피 매니지드 콘솔은 특정 아키텍처를 빠르게 검증을 해본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편이니까 편리하다고 하면 편리한데, 이제 프로덕션 환경을 구축할 때는 어차피 매니지드 콘솔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테라폼 같은 걸로 구축하려고 할 때는 이제 이런 IM 폴리시 같은 거는 직접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이게 그 AWS CDK의 하이레벨 컨스트럭터를 쓰면은 알아서 필요한 폴리시들 다 붙여주니까 CDK로 구축하면은 이런 건 굉장히 편리한 장점도 있습니다. 네, 약간 주제가 옆으로 새버렸는데 다시 람다로 돌아와서 화면 위쪽에 보시면 그 Asynchronous Invocation이 있어요. 이게 그 비동기적으로 람다 함수를 인보크를 할 때 설정을 말하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여기서 이제 그 데드레터 큐 서비스를 왜 설정을 하는 거고, 리트라이 어템트 카운트 왜 지정하는지,
뭐 이벤트의 맥시멈 에이지 왜 설정하는지 뭐 이런 게 뭐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발표 내용 절반은 다 아시는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또 오늘 다른 얘기도 많이 하니까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밖에도 뭐 커스텀 런타임이나 뭐 람다 레이어, 이벤트 데스티네이션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최근에는 뭐 람다 익스텐션도 출시돼서 매니지 레벨에서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매니지드 레벨에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설정해야 좋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AWS 문서 읽어보면 다 적혀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봐도 뭔 말인지 모른다는 경우가 잘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AWS 람다의 깊숙한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이런 매니지드 레벨에서의 기능들이 어떤 역할들이 하고 있고 어떻게 써야 하고 이런 걸 스스로 깨우쳐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한 뭐 기초 체력을 기르는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매니지 레벨까지 다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더 근본적인 내용들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레벨에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별도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인프라 레벨로 넘어가기 전에 코드 레벨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다른 런타임도 다 마찬가지니까 컨셉만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람다 함수의 핸들러에 이벤트랑 컨텍스트 이런 애들을 받아서 람다 함수가 시작이 되죠. 근데 여기서 이벤트랑 컨텍스트에 대해서 얘네들의 정체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아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코드 레벨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벤트를 보면 AWS 람다가 인보크 될 때, 즉 다른 서비스들로부터 혹은 직접적으로 람다 함수가 호출돼서 실행이 될 때 이벤트를 넘겨받게 되죠. 람다의 매니지드 콘솔에 보면은 테스트 버튼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 테스트 버튼 누르면 미리 지정을 해둔 파라미터를 이벤트 객체로 넘겨주게 되고 테스트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직접적으로 람다 함수를 인보크 시키는 경우에 해당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호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드물 수 있겠죠. 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뭐 람다 함수를 인보크를 시키는 경우인데 뭐 이때는 API 게이트웨이가 뭐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서 뭐 람다를 인보크 시킬 때 같이 넘겨줘요. 그래서 클라우드 워치에서 스케줄 지정해서 뭐 람다를 주기적으로 인보크 시킬 때도 있는데 뭐 이럴 때는 클라우드 워치에서 만들어준 이벤트가 같이 넘어오게 되고요. 뭐 요즘에는 클라우드 워치라기보다는 뭐 이벤트 브릿지가 이벤트를 만들어준다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어쨌든 그리고 또 다이나모DB 스트림즈 혹은 뭐 S3 뭐 이런 애들도 람다 인보크 할 수 있죠. 인보크 되는 경우에 각각의 그런 이벤트 오브젝트 형태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람다의 이벤트 객체는 어떤 서비스로부터 인보크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다 라는 이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는 꼭 JSON 형태가 아니더라도 뭐 리스트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뭐 넘버 이런 일반적인 타입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예를 보면요. 슬라이드에 지금 보는 거는 그 API 게이트웨이에서 람다를 인보크 시킬 때 넘겨주는 이벤트의 구조인데요. 왼쪽에 메뉴를 보면은 Working with Other Services라고 해서 이제 그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죠. 여기 API 게이트웨이 밑에 클라우드 트레일도 있고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지금은 사진이 잘려서 이거밖에 안 보이긴 한데 여기들 다 클릭을 해보면 각각 다 예제 뭐 이벤트 JSON 객체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이 이벤트 내부를 보면 리소스 패스가 뭐 루트고 리퀘스트 컨텍스트에 뭐 HTTP 메서드가 게시고 뭐 헤더즈 안에 유저 에이전트도 들어있고 뭐 호스트도 들어있고 뭐 X 아마존 트레이스 아이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고 이게 그 엑스레이 그 파싱에서 사용하는 트레이스 아이디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딥다이브 해보시면 좋은데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변경을 해서 이 트레이스 아이디를 변경을 하면요 새로운 트레이스로 인식이 돼서 뭐 엑스레이에서 뭐 서비스 플로우가 뚝 끊겨서 뭐 새로운 그 플로우가 표현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여튼 이런 그 API 게이트웨이에서 보내주는 이벤트는 HTTP 요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벤트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 뭐 지금은 이벤트 브릿지의 이벤트인데요. 여기서 람다를 인보크 시킬 때 넘겨주는 이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아까랑 다르게 뭐 디테일 타입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럼 뭐 소스가 뭐 aws.뭐 rds인 걸로 봐서 뭐 rds에서 생성한 이벤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어떤 리전에서 언제 실행됐다, 구체적으로 RDS 인스턴트는 뭐다, 뭐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디테일 쪽을 보니까 뭐 이벤트 카테고리즈 해서 뭐 백업 이벤트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뭐 아까 API 게이트웨이 생성된 이벤트랑은 완전히 다르게 생긴 걸 확실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봤던 이 두 가지 이벤트 타입들이 둘 다 어쨌든 이벤트라는 이름으로 람다가 인보크 될 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람다가 뭐 실행되나 보다, 뭐 별 차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AWS 람다의 인보크 방식이 크게 이벤트냐 아니면 리퀘스트 리스폰스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걸 정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 요게 이번 세션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리퀘스트 리스폰스는 이름 그대로 리퀘스트를 보냈으니까 리스폰스도 바로 보내줘 라고 하는 그런 동기적 방식의 인보케이션을 의미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API 게이트웨이가 있죠. 그러니까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를 실행시키면 보통 람다에서 어떤 응답 값을 만들어서 리스폰스를 해줄 거를 저희가 기대를 하잖아요. 이게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이에요. 동기적으로. 그럼 이벤트 방식은 그 람다 함수를 인보크를 시키긴 할 건데 리스폰스를 기대를 하지 않고 인보크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벤트만 전달을 하고 땡이에요. 이게 어싱크로너스한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람다가 이벤트 방식으로 호출이 됐다. 근데 람다가 실행되고 마지막에 리스폰스 값을 리턴을 했다. 그럼 이 리스폰스 값이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한테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없으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람다가 리스폰스를 리턴을 해도 이벤트 방식으로 인보크 됐다라고 하면은 클라이언트한테 그 리스폰스가 전달이 안 돼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는 잠시 두고 컨텍스트 쪽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뭐 컨텍스트는 말 그대로 람다가 실행되고 있는 execution environment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인데요. 펑션 네임도 있고 뭐 로그 스트림 네임도 있고 로그 그룹 네임도 있고 뭐 메모리 리밋 뭐 이런 정보도 얘가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 객체는 어떤 서비스가 람다를 실행시켰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우리가 이제 람다를 프로비저닝 할 때 지정했던 설정들이 다 이제 컨텍스트 객체 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실행시켰느냐랑 관련 없는 거죠. 컨텍스트는.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로깅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메타데이터들이 잔뜩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get remaining time in millis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게 람다의 타임아웃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타임아웃까지 얼마나 남았냐, 지금 현 시점에서 코드를 실행하다가 지금까지 얼마나 남았냐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저도 이제 프로덕션에서 이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뭐 실행된 람다 함수가 있다 치면은 뭐 체크포인트라든지 아니면 뭐 퍼포먼스 튜닝이라든지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면 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벤트랑 컨텍스트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이게 사실 뭐 다 좋은데 알아서 어디다 써먹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타입 기반의 런타임 타입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작성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런타임 띄우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타입 기반의 뭔가 코드를 짠다 라고 하면은 각 서비스들이 발생시키는 이벤트 타입이 미리 지정을 해놓고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유닛 테스트에 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벤트 타입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뭐 분기 처리를 해가지고 뭐 처리하는 람다 함수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어프로치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또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나만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데도 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엑스레이나 로깅 할 때도 이제 처리할 때도 메타데이터를 뭐 어떤 걸 추가로 더 넣을지 이제 어떻게 그 나중에 옵저버빌리티를 확보를 할지 이런 걸 생각할 때에도 뭐 힌트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아두면 다 쓸 데가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거는 뭐 완전히 제 개인 프로젝트 홍보인데요. AWS 그 앱싱크에서 람다를 데이터 소스로 지정을 했을 때 그 람다에서 모든 GraphQL API를 핸들링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가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기능은 거의 아직도 없고 거의 뭐 없는데 아이디어 플러스 이제 뭐 그런 이게 정말 쉽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용도로 이제 데모 정도 올려놨는데 이제 뭐 연말까지 이것저것 기능들을 추가를 시킬 거고요. 뭐 이런 거 만들었어요 제가 공개하자마자 AWS 본사의 그 네이더 데빗 님께서 뭐
그리고 또 루미고의 그 CTO님께서 뭐 제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뭐 좀 부담되면서도 즐겁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바빠서 이제 2, 3주 정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긴 한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고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도 앱싱크로부터 날라오는 이벤트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만든 프레임워크고요. 뭐 이런 이벤트나 뭐 이런 거 나름대로 다 알아두면 쓸 데가 있다, 뭐 이런 거 강조하려고 뭐 슬라이드 한 장 넣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그 람다 함수에는 글로벌 스코프가 있죠. 요것도 이제 코드 레벨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넣었는데, 핸들러 밖에 그런 전역 스코프, 글로벌 스코프에 코드를 작성을 해놓으면 람다의 execution environment가 init 될 때 최초에 한 번만 실행되고 워커 노드가 종료되지 않으면 계속 메모리에 남아있어서 캐시처럼 사용할 수 있는 트릭입니다. 여기서 제가 워커 노드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따가 인프라 레벨에서의 람다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이게 잘 쓰면 도움이 많이 돼요. 많이 되는데 고려할 점들이 좀 있어가지고 살짝 이번에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글로벌 스코프에 DB 커넥션 변수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요, 그 모놀리식 방식으로 그 람다 함수를 작성을 하면은 글로벌 스코프에 뭐 DB 커넥션 변수 써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모놀리식 방식으로 이제 그 람다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의 람다 함수에서 뭐 create도 하고 update도 하고 read도 하고 뭐 search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서 이벤트 값에 따라서 적절히 이제 분기시키는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게 모놀리틱 방식이 뭐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람다를 쓰다 보면은 이제 뭐 모놀리틱한 어프로치보다 각각의 기능들을 다 람다 함수 개별적으로 나눠가지고 나노 서비스 같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람다 함수를 뭐 create이라든지 update이라든지 뭐 이런 API마다 전부 다 별도의 람다로 분리를 시켜 놓는 경우에는 글로벌 스코프에 DB 커넥션 변수를 하나 작성을 해놓고 태스크가 끝나도 커넥션을 끊어주지 않으면요, 다른 람다 함수에 다 똑같은 걸 하고 있겠죠. 뭐 create에서 다 커넥션 맺고 안 끊어주고 있고, 업데이트에서 커넥션 맺고 안 끊어주고 있고, 다 같은 이제 DB 리소스에 커넥션을 맺고 있는 게 막 금방 늘어나가지고 DB 쪽에서 맥스 커넥션에 금방 이르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글로벌 스코프에서 커넥션을 캐싱을 해놓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뭐 직접적인 커넥션을 맺고 다 썼으면 끊어주고 이렇게 직접 핸들링 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 RDS 프록시를 써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더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이제 글로벌 스코프에 뭔가 코드를 작성한다 뭐 할 때는 생각보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걸 내가 이닛은 해줬는데 뭐 터미네이트를 안 해주잖아요. 글로벌 스코프에 놔둔 걸 이제 뭐 그 처음에 이닛만 해주고 터미네이트를 따로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까,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깊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코드 레벨에서의 람다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뭐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인프라 레벨에서의 AWS 람다 함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발표 내용이 아직 반 정도밖에 안 끝났어요. 그래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람다를 쓰는데 인프라 갑자기 뭔 말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프라 걱정을 안 하려고 람다를 쓰는 건데 뭘 또 인프라를 걱정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람다가 실제로 인프라 레벨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해두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가 원인이 돼서 발생한 건지 알 가능성이 높아서요, 트러블 슈팅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게 되고, 뭐 블랙박스 영역을 줄여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인보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람다 함수가 인보크가 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딥다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선 궁금하면 당연히 AWS 도큐멘트를 봐야죠. 제가 미리 읽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요약을 좀 해봤는데요. 인보케이션 타입이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벤트, 리퀘스트 리스폰스, 드라이런.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라이런은 뭐 파라미터 검사나 권한 정도만 하는 거라서 실제 인보크 시키는 건 아니고요. 뭐 여기서 좀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AWS CLI로 제가 그 람다 함수를 터미널에서 인보크를 시킨 건데요. 중간에 파라미터로 이제 인보크 타입을 이벤트로 지금 세 번째 줄인가 주고 있죠. 이렇게 주면 결과로 스테이터스 코드만 202로 뜨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스테이터스가 코드가 그 200이면은 success라기보다는 accepted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람다 함수가 실행돼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값이 아니라 인보크 이벤트를 잘 수신했다, accepted 했다, 뭐 이런 상태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실제로 람다 함수가 성공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것만 보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벤트 방식으로 콜 하면은 이제 뭐 스테이터스 코드만 날라오게 되는 거 그렇고요.
글자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인보케이션 타입을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줬을 때의 모습입니다. 로그도 같이 보내도록 이제 로그 타입도 테일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그 리절트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에 날라오는 값을 보면은 뭐 베이스 64인 코딩이 된 그 결과가 날라와서 제가 이거를 웹상에서 이제 온라인상으로 뭐 디코드를 했어요. 그랬더니 밑에 가장 그 두 번째 이미지에 밑에 있는 쪽 보면은 뭐 스타트 리퀘스트 아이디 해가지고 뭐 어디서 많이 보던 람다 실행 로그 보이죠? 이런 게 결과값으로 같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인보케이션 타입을 리퀘스트 리스폰스로 지정을 하면 실행된 후에 결과를 리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테이터스 코드도 200이가 아니라 200이고요. 그리고 인보카라는 명령을 수신했을 뿐만 아니라 성공적으로 잘 수행했다라는 결과를 같이 리턴을 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다시 AWS 람다의 인보크 문서에 적혀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옮겨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한 것들을 이제 포인트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이제 어싱크로너스 인보케이션, 그러니까 비동기 호출의 경우에는 람다가 이벤트를 받아서 이걸 큐에다가 먼저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벤트가 바로 람다를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람다 내부적으로 큐를 갖고 있어서 여기다 이벤트를 넣고 람다가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이걸 가져와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SQS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람다 함수가 이 큐 안에 쌓인 이벤트를 적절한 타이밍에 처리를 못하면 그러면 이벤트가 손실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뭐 서버리스 아키텍처 설계를 하면요, 람다랑 람다 사이에 이제 SQS를 두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SQS를 고객이 직접 소유를 하게 되면요, 이벤트가 유실되거나 하는 부분들도 전부 다 세세하게 컨트롤해서 뭐 무조건 이벤트가 한 번 이상 실행되게끔 서비스 전체를 레질리언트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람다 내부적으로 하는 것도 뭐 데드레터 큐를 이용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좀 더 명시적이고 훨씬 더 컨트롤하기 쉽게 되죠. 그래서 람다에서 람다로 바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이벤트가 유실되면 아예 유실되는 거라서 람다랑 람다 사이에 SQS를 두는 게 이제 레질리언트한 그런 서비스 아키텍처, 특히 뭐 이벤트 드리븐 아키텍처다 그러면 베스트 프랙티스가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가끔씩 하나의 이벤트를 여러 번 중복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이유로 이제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설계된 람다 함수는 뭐 반드시 그 아이덴프턴시, 즉 역등성을 고려를 해서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오늘은 역등성 얘기는 안 할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방식으로 인보크된 람다가 실패한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 고객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실패 이벤트를 이제 데드레터 큐에 보내버려서 알림이 온다거나 하는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AWS 람다 인보크에 대한 문서의 딱 윗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포인트들을 AWS 도큐멘트에서 처음부터 바로 다 알려줍니다. 참고로 이건 싱크로너스에 대한 그 인보크가 아니라 어싱크로너스 인보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람다 시큐리티 화이트 페이퍼 또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람다를 이벤트 방식으로 인보크하는 서비스가 S3, 뭐 그 SNS, 이벤트 브릿지,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한 방식으로 인보크하는 게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 그러니까 이제 싱크로너스한 방식으로 인보크하는 서비스들은 키네시스, 다이나모 DB 스트림스, 뭐 SQS, ALB, API 게이트웨이 이런 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똑같이 뭐 그러니까 람다를 인보크 시키는 방식은 뭐 어싱크로너스냐, 그러니까 이벤트냐 아니면 리퀘스트 리스폰스냐, 뭐 싱크로너스냐, 이렇게 두 개가 다른 패턴인데 들어오는 이벤트는 다 이벤트라고 하는 그런 그 객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보케이션이 어떤 그 방식으로 됐는지를 사실 이벤트 객체만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아시게 되면요, 서비스별로 인보케이션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면요, 트러블 슈팅 하는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대량의 데이터를 SQS에 넣었다. 근데 람다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다. 그럼 람다가 이때 실패했다. 그럼 데이터를 어디로 갈까요? 람다 함수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또 실행이 되나요? 이제 SQS는 람다를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싱크로너스하게 인보크를 하죠. 그러니까 리트라이를 몇 번 정도 시도를 할 거고, 그래도 실패하면 실패했다는 뭐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런 뭐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실패하는 걸 고객이 SQS의 처리 상태를 통해서 직접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싱크로너스 하니까 람다 쪽이 아니라 이제 그 SQS 쪽으로 봐야 되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고, 뭐 이번에는 대량의 파일을 S3에 업로드를 해서 람다를 인보크 시킬 경우에 뭐 아까랑 똑같이 람다가 실패했다고 하면 이벤트는 어디로 가고, 뭐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람다가 또 실행될까, 뭐 이런 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S3는 람다를 이벤트 방식으로 호출을 해요. 그러니까 어싱크로너스하게 호출을 하죠. 그래서 아까 도큐멘트에서 읽었던 것처럼 실패를 하면요, 내부적으로 몇 번 더 시도를 하다가 이벤트가 그냥 유실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람다의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서 고객이 이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람다의 어싱크로너스 인보케이션 탭에서 데드레터 큐를 지정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걸 지정을 안 하면 이제 이벤트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그냥 끝나버리게 되고, 장애를 겪고 나도 뭐 이벤트는 이미 없어진 다음이라서 뭐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미리 알고 계셔야겠죠? 네, 이거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네요. 그래서 뭐 인보케이션 타입이 이벤트일 때는 HTTP 스테이터스가 200이 아니라 뭐 202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반환된다. 그래서 뭐 실제 람다의 실행 결과랑 관련 없이 뭐 인복할 이벤트를 잘 전달했다, 수신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뭐 이 땡땡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실제 람다 코드가 잘 동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데드레터 큐를 통해서 이제 처리되게끔 하는 게 주의점이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세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리인벤트에서 싱크로너스 인보케이션, 그러니까 즉 리퀘스트 리스폰스의 실행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는 세션이 있고요. 그리고 2019년 작년 리인벤트에서는요, 어싱크로너스 인보케이션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해주는 세션이 있습니다. 두 개 다 너무 좋은 세션들이라서요, 제 세션에서 지금 부족했던 설명들이 있으면 두 개 지금 다 보시면은 다 차고 넘치게 보충이 될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서 이제 싱크로너스 인보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리인벤트 세션에 대해서는요, 이제 이거 플러스 몇 가지 팁을 덧붙여가지고 작년에 AWS 한국 서밋에서 김미로 SN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서 이것도 참고로 공유를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사실 직접 이제 지난 세션 영상들을 보시면 되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개요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서 아까 전에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이랑 이벤트 방식이랑 아키텍처적으로 확 와닿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AWS 람다는요, 이렇게 컨트롤 플레인이랑 데이터 플레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은 람다를 생성을 하고 설정을 하고 뭐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고요. 생성된 람다를 실행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데이터 플레인이죠.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은 패스를 하고, 일단 데이터 플레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보면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는데요, 인보크 방식이 싱크로너스냐 어싱크로너스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건데, 각각의 인보케이션 과정을 담당하는 핵심 컴포넌트가 굉장히 다르죠. 싱크로너스 쪽 보면은 뭐 프론트엔드가 있고, 뭐 카운팅 서비스나 뭐 워커 매니저, 워커 뭐 아니면 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이런 게 있고요.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어싱크 쪽을 보시면 뭐 폴러, 뭐 스테이트 매니저, 스트림 트래커, 리징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싱크로너스 쪽에 있는 애들도 사실 싱크로너스 쪽에 있는 애들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그 어싱크로너스하게 인보크 되면은 싱크로너스에 있는 애들도 다 필요로 해요. 이런 애들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결국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들이 이런 겁니다. 이제 뭐 로드 밸런싱, 스케일링, 뭐 뭐 핸들링 페일러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다 고객들이 인프라를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는 로드 밸런싱도 다 알아서 해주는 거죠. 스케일링도 알아서 해주고 페일러도 알아서 핸들링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아요. 이런 걸 다 해주기 위해서 방금 그런 컴포넌트들이 다 나눠져 있고 이제 처리가 된다.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싱크로너스 인보크 쪽을 볼 건데요. 뭔가 엄청 좀 많죠. 영어를 적어놨는데 이게 원문으로 봐야지 뜻이 명확하게 전달이 돼서 슬라이드는 다 영어로 적어놨고요. 일단 프론트엔드 인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싱크로너스냐 뭐 어싱크로너스냐 둘 다 이제 같이 조율을 해가지고 처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요 과정 속에서요, 뭐 IAM 같은 거 폴리시나 롤 같은 거 확인해서 어센티케이션도 미리 하게 되고요, 컨큐런시도 지금 내가 더 수행할 수 있는 뭔가 여력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게 되고, 메타데이터도 확인하고 뭐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운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컨큐런시를 체크를 해서 뭐 컨큐런시 리밋이 넘지 않는가, 뭐 말 그대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큐런시를 초과해서 실행될 수도 있어요. 이 이유는 이제 컨큐런시 리밋에 도달하는 즉시 못하게 막아버리면 고객들은 거의 뭐 맥시멈 컨큐런시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도달을 하자마자 막아버리면은 약간 그렇게 누릴 수 없게 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AWS 측에서는 컨큐런시 리밋을 넘어서 람다 함수가 뭐 예를 들어 컨큐런시 리밋이 1000이면은 뭐 1001, 1002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매우 빠르게 실행돼야 돼서 뭐 1.5 밀리세컨드 이내로 뭐 실행되게끔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게 뭐 좀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쿼럼 베이스드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뭐 투표수를 통해서 일정 수 이상, 과반수가 아니에요. 일정 수 이상 모이면 확정.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하이 스루풋이라든지 뭐 로우 레이턴시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또 그 하이 어베일리빌티 HA를 위해서 멀티 에이지로 또 구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따가 그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다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또 워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엔드랑 함께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 돼야 돼요. 뭐 당연하겠죠. 이제 하나만 그 오토 스케일링 되고 하나는 뭐 안 되면 병목 형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뭐 어베일러블 컨테이너가 없으면 뭐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로 넘겨버리고, 일단 그림 보시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워커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를 구성을 하고 해당 샌드박스에 CPU나 뭐 메모리 이미 설정하고 고객 코드 다운받고 런타임 관리하고 고객 실행 환경을 이제 이니셜라이즈하고 인복하고 하는 서비스가 바로 워커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워치 등의 매트릭을 수집할 에이전트도 이제 여기서 워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행이 끝나면 워커 매니저한테 알려줘요. 그래서 AWS 람다의 내부 구성 요소 중에서 뭐 이제 그 파이어크래커랑 깊은 관련이 있는 뭐 컴포넌트가 바로 워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방금 설명드린 컴포넌트를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람다를 싱크로너스하게 인보크를 하면 먼저 얘가 왼쪽에 보시면 ALB가 있죠. ALB예요. ALB. ALB가 받아서 이 ALB가 람다 서비스의 자체적인 VPC에 있는 거라서 저희한테 안 보여요. 그래서 이 ALB가 프론트엔드로 넘겨줍니다. 그럼 이 프론트엔드가 워커 매니저한테 가서 샌드박스 하나 가져와 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워커 매니저는 샌드박스가 있으면 그걸 그냥 프론트엔드에게 다시 전달하고, 없으면 플레이스먼트 서비스한테 가서 샌드박스 하나 만들 건데 샌드박스 만들 수 있는 워커 노드 하나 내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워커를 플레이스먼트 서비스가 할당을 해서 이제 다시 워커 매니저한테 알려주게 되고요. 워커 매니저가 그럼 워커한테 샌드박스 이닛 커맨드를 내리고 프론트엔드한테 이걸 전달해줘요. 그럼 프론트엔드가 이제 드디어 워커한테 저희가 업로드해 놓은 코드를 인보크 시키는 그런 명령어를 내리게 되고, 그 결과가 ALB를 통해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돌아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싱크로너스 인보크니까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으면 클라이언트 요청을 받아야겠죠. 그 요청을 다시 돌려받는 과정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는데, 이미 웜 샌드박스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면은 클레임 워커라고 지금 이제 조그맣게 적혀있는 그 글자가 있는데, 이 과정이랑 이닛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인보크가 가능하게 되고, 이게 웜 스타트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론트엔드에서 워커 매니저한테 나 샌드박스 필요한데 물어보니까 이거 쓰면 돼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플레이스먼트 서비스로 안 가고. 이게 웜 스타트고요. 반대로 클레임 워커랑 이닛을 해야 되게 되면 이게 콜드 스타트가 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런 지연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리인벤트 영상을 보시면 로드 밸런싱이 어떻게 되는지, 오토 스케일링이 어떻게 되는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실제로 AWS 람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눈에 보이고, 람다가 고도로 잘 설계되고 잘 동작하는 서비스이지만 소프트 리밋이 걸려있는 이유라든지 뭐 급격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될 시에 왜 AWS 소프트에 미리 문의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단박에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각각 컴포넌트를 다 EC2일지 뭐 컨테이너일지 뭐 그거 정확한 내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얘네들도 어쨌든 이제 그 실제로 람다 서비스를 구현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 하나하나를 다 이제 HA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레질리언트하게 다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그 뭐 무한대로 그러니까 항상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리소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 오토 스케일링을 미리 해놔야 뭐 이제 급격한 트래픽에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서포트에 미리 문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뭐 오토 스케일링이 필요할 때 뭐 AWS 측에서도 리소스를 준비해서 타이밍에 맞춰서 뭐 워커를 스케일 아웃 시켜놓고 모니터링 같이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워커 노드를 보면요, 파이어크래커라고 하는 이제 서버리스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초경량화된 가상화 기술을 AWS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지금 공개가 돼 있고, 얘가 동작하는 것이 이제 워커 노드입니다. 이 위에서 이제 저희가 올린 코드들도 다 동작을 하게 되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싱크로너스 인보크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번엔 어싱크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싱크 쪽도 그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이제 먼저 설명부터 드리면은 4개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먼저 폴러는 큐에 저장된 이벤트를 꺼내와서 얘가 처리되는 과정을 전부 다 관장을 하는 그런 컴포넌트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매니저나 스트림 트래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는 같은 선상에 적어놨는데, 스테이트 매니저는 일반 이벤트 처리냐 아니면 뭐 스트림 처리냐에 대한 부분들은 다 뭐 스트림 트래커하고 뭐 이런 부분이 다르지 본질적으로 역할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폴러 서비스를 스케일링 시키거나 이벤트 스트림 소스를 관리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리징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폴러 서비스가 어떤 이벤트를 담당할 건지 이런 거를 정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글로만 보면 뭔지 모르니까 그림을 가져왔고요. ALB에서 이것도 똑같이 ALB에서 이벤트를 받아서 프론트엔드로 넘겨주는 것까지 똑같아요. 네, 이게 어싱크로너스 인보크든 싱크로너스 인보크든 똑같아요. 근데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워커 매니저한테 물어보면은 이거는 싱크로너스한 그런 인보케이션의 그런 플로우가 되고요. 어싱크로너스한 경우에는 프론트엔드에 받아서 얘를 SQS에 넣어버려요. 넣어버리고 그리고 이벤트 그냥 넣고 나면은 잘 넣었다고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슬라이드에서 뭐 설명드렸다시피 뭐 202 이런 걸 스테이터스 코드로 바로 전달을 해버리는 거예요. SQS에 넣고 나서. 그리고 SQS에서 이벤트를 이제 폴러가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어떤 폴러가 어떤 이벤트를 담당할지 결정을 해주는 게 리징 서비스죠. 여기 그림에는 지금 안 그려져 있는데, 그리고 이 폴러로 같이 스케일링 돼야 되는데 이런 걸 관리를 해주는 게 뭐 스테이트 매니저라든지 뭐 이런 서비스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폴러에서 이벤트를 가져와서 얘가 다시 프론트엔드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 프론트엔드가 왼쪽에 있는 프론트엔드랑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있는 프론트엔드랑 지금 중간쯤에 있는 그 왼쪽에 있는 프론트엔드 얘랑 똑같은 프론트엔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폴러가 이제 그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 폴러가 SQS에서 이제 그 메시지를 가져오면은 이 프론트엔드를 이제 호출할 때 싱크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벤트 방식이 아니라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호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됩니다. 그러면 AWS 내부적으로는 이 폴러 서비스가 동기적으로 싱크로너스하게 람다 호출을 하게 된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실패를 하면 몇 번 리트라이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매니지드 레벨에서 이제 그 어싱크로너스 인보케이션 탭에서 다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을까, 이 그림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정한 횟수를 리트라이 횟수를 넘어서 다 실패를 했다 라고 하면은 뭐 데드레터 큐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SQS죠. 작년에 그 린벤트에서 발표한 그 이벤트 데스티네이션즈에 대한 기능도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뭐 바로 위에 SQS를 통해서 뭐 데스티네이션에서 서브스크라이브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걸 바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AWS 람다를 이벤트 방식으로 호출하면 람다 내부의 SQS를 거쳐서 내부의 SQS를 거쳐서 다시 람다가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동기적으로 이제 다시 호출을 한다는 건데, 이게 고객의 AWS 어카운트에 있는 SQS를 통해서 람다를 직접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으로 실행시키는 거랑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을 던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별로 안 달라요. 그냥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벤트든 리퀘스트 리스폰스든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호출하는 방식이 차이가 날 뿐이고,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결국 SQS를 한번 거치냐 안 거치냐 뭐 이런 것 뿐이라는 거를 그림으로 쉽게 알 수가 있죠. 물론 디테일 부분 훨씬 많을 거예요. 훨씬 많을 거고, 이제 뭐 되게 복잡하겠지만은 저희 어차피 추상화된 서비스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이해해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폴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뭐 큐에서 이벤트를 폴링을 해오는 것 그뿐만 아니라 뭐 싱크로너슬리 뭐 그 동기적으로 인보크된 람다의 실행 결과를 가지고 이벤트를 뭐 큐에서 삭제를 하거나 뭐 아니면 이벤트 데스티네이션즈로 뭐 연결해주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싱크로너스 인보크랑 어싱크로너스 인보크의 과정에 대한 흐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람다가 코드가 실행되는 워커노드에 올라가 있는 파이어크래커, 얘가 뭐냐 하는 그런 정말 개념적인 수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AWS 람다에 그 파이어크래커가 적용되기 전에는 람다의 워커는 EC2 기반의 마이크로 VM을 띄워서 실행을 시키는 구조였어요. 이때 EC2가 한번 이미 범용적인 목적으로 이제 가상화가 됐잖아요. 그 가상화가 이미 범용적으로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아무리 이제 람다의 그런 퍼포먼스 최적화를 해도 람다 성능을 개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가 2017년 겨울부터 이제 서버리스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초경량 가상화 기술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크로미엄 OS가 있어요. 그 크로미엄 OS의 가상 머신 모니터인 이제 크로스 VM이라고 하는 그런 브랜치가 있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필요 없는 코드들을 다 걷어냈어요. 뭐 러스트 기반이라서 상당히 빠르고요. 이제 뭐 PCI라든지 바이오스라든지 뭐 이런 람다나 파게이트 같은 애들을 실행시키는데 전혀 필요 없는 애들, 뭐 오디오 드라이버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런 걸 다 걷어내 버려 가지고 결과적으로 QEMU보다 뭐 96% 더 적은 라인수로 뭐 빌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 이와타 상이라고 이제 올해 그 AWS 암바사다로 선정되신 분이 계신데,
그 이분이 파이어크래커를 라즈베리 파이에서 컴파일해서 띄워봤어요. 근데 부팅시키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진짜 빨라요. 그냥 커맨드 치자마자 바로 그냥 OS 올라와요. OS라기보다는 그냥 부팅이 바로 돼요. 엄청 빨라요. 그래서 여튼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그림들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AWS 시큐리티 그 람다 시큐리티 그 화이트 페이퍼 거기서 이제 가져온 그림이고요. 근데 왼쪽이 기존의 EC2 위에 그 마이크로 VM을 올렸을 때, 오른쪽이 파이어크래커 위에 올렸을 때의 그림인데,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다른 고객과 익스큐션 인바이러먼트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에 대한 시큐리티 관점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람다 시큐리티 화이트 페이퍼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록에서 이제 그림을 가져왔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제 벌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좀 더 알아보시면 워커 노드 위에서 람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이해도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레이어들을 다 이해를 하게 되면은 람다 익스텐션즈 최근에 나왔죠. 람다 익스텐션 같은 구현을 할 때도 얘가 이제 그 어디 레이어에서 제공하는 API구나. 뭐 로그 API, 뭐 익스큐션, 그런 그 AP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쉽게 되게 감이 와요.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거는 나중에 자료 바로 공개하니까 그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슬라이드로 정리한 내용이고요. 네, 이제 발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늘 람다 인보케이션 타입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랑 이제 이벤트로 나뉜다. 그래서 어떤 인보케이션 타입으로 인보크를 하냐에 따라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람다 핸들러의 파라미터로 주어지는 그런 이벤트랑 컨텍스트 문서 한 번 정도는 정독을 해보자. 이런 게 또 포인트가 되고요. 또 직접 AWS 람다 함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걸 그 넓히고 싶다. 그러면 이제 SQS들을 통해서 이제 리퀘스트 리스폰스 방식의 인보크를 떠올리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벤트 방식으로 호출하면은 이제 내부적인 람다 내부적인 그런 SQS를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SQS를 중간에 명시적으로 넣어서 좀 더 직접 고객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넓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리뷰멘트나 서밋이라든지 화이트페이퍼 같은 블로그 이런 거 되게 양질의 컨텐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